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 심지어 영양사가 차려주는 식사에 건강관리까지 다 해결되는 거의 호텔급 주거지에서 평생 사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런 유토피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지금까지 수억 원 보증금에 수백만 원 월세 내는 그런 고급 실버타운은 그냥 우리랑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그 다른 세상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끌어내려는 정부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안입니다. 이게 단순히 집을 싸게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한국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주거와 복지를 결합해서 풀려는 시도인 거죠. 아,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군요. 네, 이전 정책들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상의 청취자 한 분을 좀 설정해서 함께 따라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어머님. 올해 68세시고 혼자 사시는데 유일한 재산은 남편분이 남겨주신 2011년식 그랜저 한 대. 아, 그랜저. 네, 이 차 때문에 어떤 복지 혜택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과연 이 김영희 어머님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인지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솔깃하면서도 가장 믿기 힘든 부분, 바로 비용부터 파고 들어보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라니. 솔직히 이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혹시 아주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원룸이거나 아니면 숨겨진 추가 비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의심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말요? 왜냐하면 이건 민간 건설사가 이윤을 남기려고 짓는 집이 아니라 정부와 LH가 공공재원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 셈이죠. 아, 공공임대주택이라서? 네, 물론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자료에 명시된 가장 저렴한 구간은 보증금 200만 원대에 월 임대료 5만 원 내외가 맞습니다. 와... 요즘 커피 10잔 값으로 한 달 주거비가 해결된다는 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주거비만큼이나 사실 매일의 삶을 짓누르는 게 식비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정말 큰일이죠.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어르신들께는 정말 고된 노동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파격적이더라고요. 한 끼에 1,000원, 2,000원 수준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택 모델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활을 지원하는 거죠. 단지 안에 사회복지관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 복지관 식당에서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는 아예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런데요. 제 첫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의 첫 생각도 비슷할 텐데 1,000원짜리 밥이 오죽하겠어 하는 걱정입니다. 네네. 보조금으로 운용된다는 건 알지만 혹시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실하지는 않을까요?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격의 비밀은 지자체 보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라는 두 개의 축에 있어요. 아, 두 가지가 결합된 거군요. 네. 원래 식단 원가는 8,000원이 넘지만 지자체에서 식재료비와 운용비를 지원해주고 조리나 배식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충원해서 인건비를 대폭 낮추는 구조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전남 장성군의 한 사례 보고서였는데요. 네. 한 입주민 인터뷰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내가 집에서 혼자 차려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나와. 전문 영양사가 있으니까. 장 보러 다니고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고생에서 해방된 게 돈 아끼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질 문제로 넘어가는 거군요. 자, 그럼 가격은 진짜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김영희 어머님 같은 분들은 어차피 나는 자격이 안 될 텐데 하고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특히 그 그랜저 한 대 때문에요. 입주 자격, 여기가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지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지침을 보면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자동차 가액 기준입니다.
기존 약 3,708만 원에서 4,563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와, 잠깐만요. 4,563만 원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바로 김영희 어머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차라 불리는 그랜저 신형의 초기 모델이나 요즘 인기 있는 SUV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중간 트림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랜저를 가지고 있어도요? 네, 정책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노년층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병원과 자녀의 집으로 가는 필수 생존품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겁니다. 와, 더 이상 집을 얻기 위해 내 발과 같은 차를 팔아야 하는 비극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와, 그랜저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임대주택은 차 없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소득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까다롭지 않나요? 소득 기준 역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2%나 올랐습니다. 7.2%나요? 네. 이건 단순히 숫자를 조정한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드디어 반영해서 기준을 현실화한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작년에 국민연금 소득이 월 몇만 원 더 많다는 이유로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2026년에는 합격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본 자격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1순위가 되지만 일반 무주택 어르신들께도 기회의 문이 훨씬 넓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자격 조건의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 김영희 어머님의 다음 걱정은 이거겠죠? 그래, 자격은 된다 치자. 근데 그런 집은 다 멀리 외진 곳에 짓는 거 아니야? 네, 입지 문제죠. 내가 수십 년 다닌 병원, 성당,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 위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 공공주택 사업의 가장 큰 비판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입지 문제였죠. 그런데 2027년까지 매년 3,000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당장 2026년 입주가 확정된 곳들만 봐도 그래요. 수도권에는 시흥 하중, 그리고 사실상 서울 생활권인 성남 위례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래요? 네, 지방 역시 경남 진주, 전북 전주, 충남 홍성처럼 각 도의 거점 도시들이 대거 포함됐고 합천, 장수, 화천 같은 군단위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네,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짓는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어서 해당이 안 되겠네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유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걸까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2026년에 함께 시범 도입됩니다. 실버스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인데요. 실버스테이요? 네, 이건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 어르신도 입주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형 실버타운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만큼 저렴하지는 않지만 수억 원대 보증금이 필요한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사, 청소,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틈새를 겨냥한 모델입니다. 실버스테이라 이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이건 어디서 시작되나요? 2026년 시범사업지는 수도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경기 구리 갈매, 파주 와동, 그리고 수도권이나 다름없는 강원 원주 무실 이렇게 세 곳입니다. 아, 위치가 다 좋네요. 네,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실버스테이에 입주해 생활하는 방식이죠. 아, 내 집을 팔지 않고도요? 그렇습니다. 내 집이라는 자산을 팔지 않고도 그걸 유동화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는 셈입니다.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 잘 작동할까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곳이 있었어? 할 만한 곳이 있나요? 그럼요. 이 정책의 원조격이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곳이 바로 전남 장성군의 장성 누리타운입니다. 장성 누리타운. 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러 줄을 서는 곳이라고 해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동 1, 2층에 무려 400평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통째로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400평이요? 네. 찜질방, 물리치료실, 헬스장, 당구장까지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잠옥바람으로 내려와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와, 집과 복지시설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결합된 거네요. 고립될래야 고립될 수가 없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도권에도 이런 성공 사례가 있겠죠? 네, 수도권의 시흥은계 7단지는 도심 아파트 숲 한가운데 있어서 병원이나 마트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인근 원룸 시세의 10분의 1 수준이죠. 10분의 1이요? 네. 또 성남 위례 35단지는 서울 송파구 바로 옆이라 입지 조건만 보면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곳에 월 임대료 5만 원 내외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이 정책의 놀라운 점입니다. 들을수록 쏠깃한데요. 자, 이제 우리 김영희 어머님이 마음을 굳혔다고 칩시다. 나도 한번 신청해봐야겠다. 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바로 신청 그 자체입니다. 인터넷, 서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나는 컴퓨터 못해서 안 돼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벽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잡하게 인터넷으로 씨름할 필요 없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번호표 뽑고 일반 민원 창구로 가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아, 사회복지 창구요? 그게 핵심이군요. 가서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 계산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 더 좋고요. 아,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 계산을요? 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산망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입주 가능성을 즉시 확인해 줍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게 100번 낫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더 빠른 방법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LH 청약 플러스라는 앱을 꼭 설치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LH 청약 플러스. 네. 이 앱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 관심단지 알림 신청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를 설정해두면 시흥의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가 뜰 때 휴대폰으로 바로 문자가 옵니다. 아, 알아서 알려주는 거군요. 네,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정보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정보 싸움에서는 이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주거비, 그랜저를 터도 가능해진 현실적인 입주 자격, 그리고 서울 옆 위례부터 전국 거점 도시에 공급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오늘 저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2026년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임대 아파트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주거 정책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료의 한 구절처럼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효도이자 젊은 날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네,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죠.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남은 생을 더 건강하고 존엄하게 그리고 이웃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매일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얻게 된 시간과 에너지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하루를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한 달에 딱 5만 원, 커피 몇 잔 값으로 호텔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사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바로 2026년부터 대한민국 은퇴 주거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현실과 이제 곧 다가올 미래의 차이죠. 왼쪽 한번 보세요. 와, 보증금 수억에 월 생활비가 수백만 원. 이게 우리가 알던 민간 실버타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네, 5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죠. 왜냐? 이제 초고령 사회잖아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정부가 준비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그냥 값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집 바로 아래층이나 옆 건물에 사회복지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건강관리, 친구들과의 여가활동까지 이 모든 걸 한 건물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완벽한 생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포인트? 바로 이 숫자죠. 월세 5만 원. 다시 봐도 믿기지가 않네요. 요즘 커피 10잔 정도 안 마시면 한 달 집세가 해결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이만큼이나 줄일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노후 생활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사실 집세보다 더 무서운 게 매일매일의 밥 걱정이잖아요. 장 보고, 만들고, 치우고 이 프로그램은 그 문제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영양사가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딱 맞춰서 짜준 따끈한 밥상이요.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하루 3끼 다 챙겨 먹어도 한 달 식비가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는 이마저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변화가 실제 입주하신 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매일 오늘은 뭐 먹지? 다음 달 월세는 어쩌지?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오롯이 내 건강, 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이 정책이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제도네. 근데 저런 건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만 들어가는 곳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자동차 기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멀쩡한 차 팔고 낡은 중고차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약 3,708만 원이었던 자동차 가격 기준이 2026년부터는 무려 4,563만 원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보세요. 이제는 국민차 그랜저, 그리고 인기 많은 SUV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차를 가지고 계셔도 자격 심사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도 역대급으로 완화됐어요. 작년보다 무려 7.2%나 올랐는데 이게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더 낮았으면 됐는데 하면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있죠? 이제는 그런 중산층 어르신들까지도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도 자격이 될까? 하는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동네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했죠. 2027년까지 매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역들이 바로 2026년에 착공하거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곳들입니다. 수도권인 시흥, 성남, 위례부터 저기 경남 진주, 전북 전주까지 정말 전국 곳곳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 근처가 있나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집이 한 채 있어서 해당 안 되겠네? 하고 벌써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202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실버스테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집을 가지고 계신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모델이에요. 공공주택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수억, 수십억 하는 고급 실버타운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바로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식사, 청소, 돌봄 같은 서비스를 싹 다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인 거죠. 2026년에 이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이 시작될 지역들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죠. 서울 바로 옆인 구리 갈매역세권, 또 대단지로 개발되는 파주 와동, 그리고 이제는 뭐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무실까지 다들 교통도 편하고 살기 좋은 곳들이라 아마 경쟁이 꽤 치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정보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회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아유, 나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서류도 복잡해서 못해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신분증 하나만 딱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옛날 말로 동사무소 있죠? 거기로 가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창구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요, 고령자 복지주택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알아서 컴퓨터로 다 조회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줄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그냥 베푸는 선심이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의 노력으로 받아야 할 너무나도 마땅한 권리이고 정당한 배당금입니다. 2026년 한국 사회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냥 단순한 정책 브리핑이 아니에요. 노후 돌봄부터 연금, 세금 문제까지. 그렇죠. 누군가에겐 이게 숨겨진 돈을 찾아낼 보물지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함정 지침서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냥 제도 몇 개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분은 이걸로 수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거나 세금을 아낄 기회를 잡겠지만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연금에서 탈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의 산 속에서 정말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이 2026년을 완벽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가 거의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 보셨군요. 네, 월급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는 정말 제 눈에 의심했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인력 부족이에요. 인력 부족이요? 네. 요양 현장에 사실상 외국인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구조였는데 자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어르신들과의 소통 문제? 그렇죠. 어르신들의 어떤 미묘한 감정 변화나 사투리가 섞인 농담 같은 걸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 인력을 다시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급여랑 수당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일단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이랑 각종 수당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 자료에 나온 장기근속 장려금 문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요. 한 요양시설에서 3년을 꼬박 버텨야 겨우 혜택을 줬거든요. 아, 3년이나요? 네. 근데 이제는 단 1년만 근무해도 매달 5만 원이 추가돼요. 와, 1년 만에요? 네. 3년이면 6만 원, 5년이면 8만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요. 이건 사실상 제발 1년만이라도 일해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년 만에 바로 혜택을 주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네요. 거기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다고요. 네, 5년 경력자가 정해진 교육만 이수하면 매달 1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이게 예전에는
아주 큰 대형 시설에나 있던 제도인데 이제는 동네 작은 주야간 보호센터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계산을 해보면 5년 경력자는 기본급 250만 원에 선임수당 15만 원, 그리고 근속수당 8만 원까지 더해서 월 27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270만 원, 확실히 개선된 금액이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놀랬던 그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아직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요. 그 숫자의 비밀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숨어 있습니다. 아, 간병비 급여화. 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은 24시간 내내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정말 극한의 노동 환경이었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해서 비용 부담도 엄청났고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정식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만 해요. 이때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로 8시간 3교대 근무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24시간 막교대가 아니고요. 하루 8시간만 일하는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바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오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그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업무 강도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급여는 오히려 2배 가까이 뛰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와... 인력 배치 기준도 환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크게 개선되고요. 이때 병원에서 제시하는 급여가 월 380만 원에서 시작해서 경력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500만 원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5년 경력자가 선임 자격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월 500만 원을 받으면서 8시간 근무하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직업 하나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중장년층에게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 기회가 열리는 거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럼 시설뿐만 아니라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쪽도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살던 집을 가장 편안해 하시니까요. 물론이죠. 정부도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대폭 올렸어요. 얼마나 올랐나요? 1등급 어르신은 월 한도액이 약 251만 원으로 20만 원 이상 늘어나고요. 2등급은 233만 원으로 거의 25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 매일 4시간 이상, 주말까지 포함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던 가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돌보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가정요양보호사 제도죠. 그건 뭔가요?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를 줘요. 하루 90분 서비스를 인정받으면 한 달에 거의 9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이 생기는 건데요. 와, 어차피 돌봐야 할 내 부모님을 좀 더 전문적으로 케어하면서 월급까지 받는 셈인 거죠. 특히 2020년부터는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요양보호사에게 추가 혜택이 더 강화될 예정이라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노후 돌봄이 새로운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노후 자금의 가장 큰 축은 뭐니 해도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연금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게 나이만 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가 내 통장 잔고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아주 복잡한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소득 인정액이요? 네. 이건 월급 같은 소득에다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서 계산해요. 이 계산법을 모르면 정말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신청 직전에 통장에서 현금을 몽땅 인출하는 거. 이거 소용없다고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보거든요. 아, 평균 잔액이요? 네. 그래서 신청 하루 전에 돈을 다 빼도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그대로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통장은 0원인데
심서 서류에는 몇 천만 원이 찍혀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돈을 현금으로 빼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함정, 증빙 없는 현금 사용이에요. 증빙이 없으면요? 네. 5천만 원 같은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같은 걸로 증명을 못하면 정부는 그 돈을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자녀한테 줬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자녀에게 현금으로 줬다는 말은 증빙이 안 되거든요. 결국 돈은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 그 없는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억울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녀가 드리는 효도 용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아니, 효도하는데 왜 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자녀의 선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고맙다고 500만 원을 통장에 보내주는 순간 그 돈이 바로 금융자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을 확 높여버려요. 아, 특히 소득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분들은 이 500만 원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잊고 있던 자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번째 함정이죠. 사람들은 보통 은행 예금만 생각하는데 주식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보험에 해약, 환급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잠깐만요. 보험을 깨지도 않았는데 재산으로 잡힌다고요? 네. 지금 당장 이 보험을 깨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걸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20년 전에 들어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보험 하나 때문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듣다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심지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역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소득 인정의 기준을 넘어버리면 매달 약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분이랑 국민연금 1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합쳐서 184만 원을 받는 분, 이 두 분의 세후 실수령액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와,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럼 이 복잡한 연금 퍼즐을 현명하게 풀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전략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예요. 연기연금이요? 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1년에 7.2%씩 연금액이 늘어나요. 당장은 기초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전략이죠. 아, 소득이 적은 초반에는 기초연금을 받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분연금 제도예요. 국민연금 전액이 아니라 50%에서 90% 사이에서 일부만 신청해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 아래로 맞추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걸 약간 조절해서 기초연금 기준을 맞추는 게 전체 소득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결국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말 똑똑해야 하는 시대네요. 자, 이렇게 내 노후를 챙기는 법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자녀를 돕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가족 간의 돈 문제,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잘못된 상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면 무조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는 거. 이거 거의 괴담 수준인데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그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전 국민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국세청은 언제 계좌를 보는 건가요? 보통 사업체 세무조사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조사 같이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만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평범한 개인이 가족에게 1,000만 원 보냈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조사를 피하려고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는 게 더 위험하다는 대목이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며칠에 걸쳐 쪼개서 입금하면 네. 은행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걸 의심거래 STR로 보고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져요. 왜죠? 뭔가 법을 피하려는 꼼수처럼 보이니까요. 차라리 한 번에 보내고 차용증을 쓰거나 증여신고를 하는 등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을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요? 2020년 세법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요? 네, 이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파격적인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잖아요. 네, 10년에 5천만 원. 이건 다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1억 원을 추가로요. 그럼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서 자녀 한 명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계좌이체로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신랑 신부 양가에서 모두 이 제도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신혼부부는 총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억 원이요? 네,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채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안에만 주면 되니까 시간도 넉넉하고요. 이건 정말 모르면 몇 천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금이 0원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낼 세금도 없는데 신고를 하라고요? 왜죠? 그 신고서 한 장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국세청이 이 3억 원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볼 때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아, 부모님께 합법적으로 증여받았고 여기 신고서도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절차의 완성은 신고군요.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26년은 노후 돌봄이라는 새로운 소득의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해지는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지나 세금 혜택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그리고 챙기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는 국가가 개인의 노후와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 연금을 받는 방식,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과연 앞으로 10년간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나 노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더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딱 5만 원, 커피 몇 잔 값으로 호텔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사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바로 2026년부터 대한민국 은퇴주거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현실과 이제 곧 다가올 미래의 차이죠. 왼쪽 한번 보세요. 와, 보증금 수억에 월 생활비가 수백만 원. 이게 우리가 알던 민간 실버타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네, 5만 원입니다.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죠. 왜냐? 이제 초고령 사회잖아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정부가 준비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그냥 값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집 바로 아래층이나 옆 건물에 사회복지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건강관리, 친구들과의 여가활동까지 이 모든 걸 한 건물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완벽한 생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포인트? 바로 이 숫자죠. 월세 5만 원. 다시 봐도 믿기지가 않네요. 요즘 커피 10잔 정도 안 마시면 한 달 집세가 해결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이만큼이나 줄일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노후 생활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사실 집세보다 더 무서운 게 매일매일의 밥 걱정이잖아요. 장 보고, 만들고, 치우고,
이 프로그램은 그 문제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영양사가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딱 맞춰서 짜준 따끈한 밥상이요.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하루 3끼 다 챙겨 먹어도 한 달 식비가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는 이마저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바로 이런 변화가 실제 입주하신 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매일 오늘은 뭐 먹지? 다음 달 월세는 어쩌지? 이런 곡청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오롯이 내 건강, 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이 정책이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제도네. 근데 저런 건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만 들어가는 곳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자동차 기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멀쩡한 차 팔고 낡은 중고차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약 3,708만 원이었던 자동차 가격 기준이 2026년부터는 무려 4,563만 원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보세요. 이제는 국민차 그랜저, 그리고 인기 많은 SUV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차를 가지고 계셔도 자격 심사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도 역대급으로 완화됐어요. 작년보다 무려 7.2%나 올랐는데 이게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더 낮았으면 됐는데 하면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 있죠? 이제는 그런 중산층 어르신들까지도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도 자격이 될까? 하는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동네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했죠. 2027년까지 매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역들이 바로 2026년에 착공하거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곳들입니다. 수도권인 시흥, 성남, 위례부터 저기 경남 진주, 전북 전주까지 정말 전국 곳곳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 근처가 있나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집이 한 채 있어서 해당 안 되겠네? 하고 벌써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202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실버스테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집을 가지고 계신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모델이에요. 공공주택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수억, 수십억 하는 고급 실버타운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바로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식사, 청소, 돌봄 같은 서비스를 싹 다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인 거죠. 2026년에 이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이 시작될 지역들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죠. 서울 바로 옆인 구리 갈매역세권, 또 대단지로 개발되는 파주 와동,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무실까지 다들 교통도 편하고 살기 좋은 곳들이라 아마 경쟁이 꽤 치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정보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회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나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서류도 복잡해서 못해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신분증 하나만 딱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옛날 말로 동사무소 있죠? 거기로 가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창구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요, 고령자 복지주택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알아서 컴퓨터로 다 조회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줄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그냥 베푸는 선심이 아니에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의 노력으로 받아야 할 너무나도 마땅한 권리이고 정당한 배당금입니다.